러시아 상황실이 지금 전례 없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산으로 개조한 러시아 쇠빙선이 북극에 갇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요. 심지어 싸구려 철판을 팔아넘긴 동맹국 중국조차 구조를 거절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거긴 이미 지옥입니다. 모두가 뒷걸음질 칠 때 유일하게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은 우릴 배신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구하겠습니다. 불과 48시간 후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국이며 앞으로 모든 선박 사업은 한국에게만 맡기겠다. 도대체 그 얼음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그 48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1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운 포럼을 꼽을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러시아의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포럼 회의장 안은 전 세계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열기로 후끈거렸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뒤로는 한국극지연구소와 제철소가 10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K 극지 특수강의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특수강은 영하 6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충격 흡수율 98%를 유지합니다. 금속이 낮은 온도에서 유리처럼 깨지는 저온 취성 현상을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북극해는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철은 영하 20도만 내려가도 분자 구조가 수축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얼음을 깨고 나가야 하는 쇠빙선에게 강철의 인성은 곧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기술은 현존하는 그 어떤 금속보다 안전하고 강력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영해운사의 빅토르 카르핀 이사였습니다. 툭 튀어나온 배와 번들거리는 눈빛. 그는 업계에서 리베이트를 밝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한승우 박사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기술력 좋은 건 알겠는데 말입니다. 빅토르 이사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계산기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한국산 강철을 쓰면 선박 건조 비용이 15%나 올라갑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오버스펙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북극이 춥다 해도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은 며칠 안 됩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북극의 기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 하루라도 영하 50도가 되면 배는 위험해집니다. 안전에 오버스펙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투자입니다. 생명이라 감성적인 접근이시군요. 빅토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훨씬 합리적인 제안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동양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다롄 조선소의 왕 레이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빅토르 이사 옆에 섰습니다. 왕 레이는 저와 구면이었습니다. 보다는 원가 절감과 로비로 승부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왕 레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국 컨소시엄은 한국과 동일한 성능의 극지용 강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한국 견적의 60% 수준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40% 절감.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반값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가짜다. 성분 함량을 속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단가였습니다. 잠깐만요, 왕 레이 엔지니어. 니켈 함량이 9% 이상 들어가야 저온 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니켈을 정량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따져 묻자 왕 레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한 박사님, 한국인들은 의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니까요. 여기 국제인증기관의 테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하 60도 샤르피 충격 테스트 전부 합격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빅토르 이사가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기술 개발도 없이 가격만 올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손을 잡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다롄 조선소입니다. 순식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노력이 조가리 몇 장과 말장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짐을 챙겨 나오는 저를
빅토르 이사가 불러세웠습니다. 그는 왕 레이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씨 너무 상심하지 마요. 비즈니스는 숫자로 하는 겁니다. 감성팔이가 아니라. 왕 레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다음엔 좀 더 현실적인 가격을 가져오세요. 아, 물론 그때까지 한국 조선업이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거렸습니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패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도 추이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북극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부디 그 40% 싼 대가가 목숨값이 아니길 바랍니다. 빅토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억울함과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그 합리적인 숫자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기술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극지연구소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아온 2호 건조 일정 당겨야겠다. 북극에 갈 준비해.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 같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이 될지를요.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챙그랑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수모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는 집요한 의심으로 바뀌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연구소에 틀어박혀 다른 조선소의 공정 데이터와 국제 원자재 시세를 역추적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 가격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폭등했고 니켈 값은 금값인데 40% 할인이라니? 이건 연금술이거나 사기 둘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장난질을 쳤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모니터가 뚫어져라 쳐다보던 어느 날 새벽 제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차가운 곳에 묻혀있다. 파일을 열자 10분 남짓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배경은 어두컴컴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과 한자를 보니 다른 조선소의 품질 검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왕 레이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의 검사관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온도가 왜 이래? 영하 60도로 맞추라고 했잖아. 수석님, 하지만 냉각 챔버가 오래돼서 온도가 자꾸 튑니다. 그리고 이 샘플 영하 40도만 돼도 크랙이 가는데요. 검사관이 내민 것은 샤르피 충격 시험용 강철 샘플이었습니다. 샤르피 테스트란 강철에 홈을 파고 거대한 망치로 때려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지면 합격, 유리처럼 깨지면 불합격이죠. 왕 레이가 짜증스러운 듯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누가 진짜 영하 60도에서 테스트하래? 센서 조작하라고 했지. 온도계 센서에 열선 감아. 챔버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로 유지하고 모니터에만 영하 60도로 찍히게 하란 말이야? 저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버티는 강철과 영하 60도에서 버티는 강철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니켈과 특수합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만 견딜 수 있는 온도니까요. 영상 속에서 조작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영하 60도가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영하 20도 안팎이었겠죠. 거대한 망치가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철 샘플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휘어졌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 합격이었습니다. 좋아, 바로 이거야. 이 데이터 그대로 출력해서 러시아 쪽에 보내. 어차피 그 친구들은 도장 찍힌 서류만 있으면 돼. 리베이트 챙기느라 바빠서 현장 실사는 오지도 않을 거다. 왕 레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트머리에 카메라를 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수석님. 제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직원이 분명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살인 행위였습니다. 북극해는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40도입니다. 혹한기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죠. 영하 20도 수준에 맞춰진 강철로 만든 배가 북극 한복판에 간다? 그건 얇은 유리잔을 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제성급협회에 제보 메일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칫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분명했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 하나로는 거대 국영 기업들의 카르텔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산업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러시아의 빅토르 이사는 이미 뇌물로 뱃속을 채운 뒤라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짜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진짜를 준비해야 한다. 저는 곧바로 연구소장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장님 알아온 이후의 출항 일정을 앞당겨야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박사. 아직 최종 테스트도 안 끝났잖아. 테스트는 북극하는 길에 하면 됩니다. 러시아의 새 쇠빙선 블라디보스토크호가 곧 출항합니다. 그 배에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것도 대형 사고로요. 소장님은 제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확신을 보신 거겠죠? 자네 진심인가? 제 목을 걸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안 난다면 제가 옷 벗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배는 전 세계에 우리 알아온 2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알아온 2호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만든 K 특수강으로 온몸을 두른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영하 80도에서도 끄떡없는 인성. 얼음을 부수는 게 아니라 갈아버리며 전진하는 압도적인 파워. 왕 레이가 만든 가짜 배와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결국 소장님은 제 고집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북극행 항로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이 흘러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진수식 날이 되었습니다. 뉴스화면 속에서 거대한 붉은색 선체가 위용을 뽐내며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샴페인을 터트리는 빅토르 이사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왕 레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배가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거대한 관짝처럼 보였습니다. 배의 겉면은 매끈하게 도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살은 저온 취성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를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체에 닿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알아온 2호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북위 78도 바렌츠해. 블라디보스토크호가 지나갈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비명소리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가 진짜 추위를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지. 북극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수모를 당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알아온 2호에 올라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쇠빙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바렌츠의 북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색과 검은색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빙들과 검푸른 바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이것이 진짜 북극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기온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보다 5도나 더 떨어졌어요. 현재 영하 35도입니다. 함교에서 항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은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기단이 불안정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빙질도 단단해지고 있어. 평년 같으면 1m 정도 두께여야 하는데 지금은 1.5m가 넘어가. 저는 망원경으로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바다가 꽁꽁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알아온 2호를 테스트하기에 최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호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 노트북에는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AIS가 켜져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호였습니다. 녀석들은 러시아 무르만스크항을 출발해 야말반도의 LNG 기지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불과 100헬이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통신실. 저쪽 배 무전 잡히나? 네. 공용 채널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신이 났는데요. 통신 장교가 스피커 볼륨을 올렸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호. 현재 속도 12노트. 아주 순항 중이다. 얼음? 하하. 그냥 과자 부스러기 같군. 중국산 엔진 출력이 끝내줘. 왕 수성님 들리십니까? 이 배 정말 걸작입니다. 선실도 따뜻하고 진동도 거의 없어요. 빅토르 이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파티라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왕 레이의 거만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거 보십시오 이사님.
한국 애들이 겁주던 거 다 헛소리 아닙니까? 영하 30도인데도 멀쩡하잖아요. 가성비 최고라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제 입안이 썼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죠. 아직은 바닷물 온도가 영하 2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야말반도 쪽은 다릅니다. 거긴 1년생 얼음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해 강철보다 단단해진 단연생 빙하 지대입니다. 게다가 오늘 밤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빅토르 이사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전방 빙하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외판 온도 센서 수치가 좀 이상합니다. 이리나 선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도 몇 안 되는 베테랑 쇠빙선 선장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빅토르 이사에게 찍혀 실권이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아, 이리나 선장, 또 그 소리야? 센서는 정상이라니까. 왕 수석이 다 확인했어. 그냥 밀어붙여. 일정 늦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빅토르가 짜증을 내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소리가 다릅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금속 피로도가. 시끄러워. 내가 이 배의 총괄 책임자야. 내 명령대로 해. 15노트로 증속. 통신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런 두께의 얼음판에서 15노트라니?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가짜 강철을 두르고서. 한 박사님, 저러다 진짜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후배 연구원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구조 장비 점검하고 의료팀 대기시켜. 오늘 밤이다. 해가 지자 북극의 어둠이 깔렸습니다. 기온은 예보대로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영하 40도, 영하 42도, 영하 45도. 알아온 이후에 갑판에 놔둔 쇠파이프를 망치로 툭 치자 쨍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조차 얼어붙어 비명을 지르는 추위였습니다. 우리는 항로를 변경해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예상 경로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거리를 좁혀갈수록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은 거침없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레이더상의 붉은 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통신 채널이 터질 듯한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이 소리 뭐야? 선장님, 1번 화물창 쪽에 물이 찹니다. 안 돼. 멈춰. 엔진 정지. 엔진 정지. 비명과 경보음이 뒤섞인 아수라장. 그 소음 너머로 제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야악. 챙그랑. 그것은 거대한 배가 얼음에 부딪혀 찌그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듯한 맑고 끔찍한 파열음. 저온 취성이었습니다. 왕 레이가 조작한 그 데이터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물리 법칙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지금 당장 블라디보스토크호로 간다. 침묵하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진짜가 증명해야 할 시간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이질적이고 공포스러운 소음이었습니다. 챙그랑. 마치 거인이 하늘에서 거대한 유리잔을 떨어뜨린 것 같은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 수천 톤의 강철이 얼음과 부딪혔을 때 절대 나서는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배가 충돌하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속이 찌그러지는 끼익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금속은 연성이 있으니까요. 충격을 받으면 휘어지거나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소리는 달랐습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깨져버린 겁니다. 한 박사님,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알아온 이후에 함교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눈에서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성 파괴야. 강철이 유리처럼 변해버렸어.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블라디보스토크호의 브리지. 이리나 선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 비친 선수 쪽 상황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 우현. 얼음과 가장 먼저 부딪힌 부위가 찌그러진 게 아니라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의 모양이 기괴, 마치 돌을 맞은 자동차 앞 유리가 쩍하고 갈라지듯 사방으로 날카로운 균열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깨진 강철 파편들이 얼음 위로 후두둑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등 항해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멍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장님. 빅토르 이사가 헐레벌떡 브리지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야 방금 그 소리.
엔진 터진 거야? 엔진이 아닙니다. 선체가 깨졌습니다. 이리나 선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빅토르는 화면을 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깨져? 강철이 어떻게 깨져? 왕 수석, 왕 레이 어디 있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왕 레이가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빙하가 예상보다 너무 단단해서. 닥쳐. 빙하가 단단하다고 배가 유리창처럼 박살이나? 영하 60도에서도 끄떡없다며. 인증서 가짜였어? 빅토르가 왕 레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왕 레이는 대답 대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이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비선형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비선형? 웃기지 마. 이건 저온 취성이에요. 이리나 선장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영하 45도. 당신들이 자랑하던 그 중국산 강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금속 내부의 분자 결속력이 추위 때문에 약해져서 충격을 받자마자 끊어진 거라고요. 이건 배가 아니라 거대한 살얼음판 위에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내 방송으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일본 격벽, 해수 유입. 펌프로 감당이 안 됩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깨진 틈으로 영하 2도의 바닷물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영하 45도, 물은 영하 2도. 무려 40도 넘는 온도 차이가 깨진 단면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충격.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중국산 불량 강철에게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뿌드득. 배 전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지 바닥으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선장님, 균열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멍난 부위에서 시작된 실금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선체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적.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강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격벽 폐쇄. 1번, 2번 구역 전면 폐쇄. 이리나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균열의 속도가 폐쇄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알아온 2호에서 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저 배 지금 스스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한 박사. 충돌은 끝났잖아. 아니요. 내부에 응력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니켈 함량이 부족한 강철은 한번 균열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파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퍼가 열리듯이 배가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제 말에 함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 다 죽는 건가?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요. 30분. 길어야 1시간입니다. 다시 블라디보스토크호. 배가 눈에 띄게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패닉에 빠져 갑판으로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밖은 영하 45도의 지옥. 구명정을 내려봤자 얼음에 막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요청. 당장 구조 요청 보내. 이리나 선장이 통신 장교에게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빅토르가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미쳤어?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중국산 싸구려를 썼다가 사고 냈다는 게 알려진다고. 내 커리어 끝장낼 셈이야? 지금 커리어가 문제입니까? 사람 147명이 죽게 생겼는데 입 다물어. 내가 해결해. 그냥 얼음에 얹혀서 버티면 돼.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 빅토르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자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쾅! 그 순간 배의 허리 부분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번 화물창의 LNG 탱크를 지지하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배가 휘청하며 15도 가까이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빅토르는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왕 레이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리나 선장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위성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패한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147명의 목숨을 짊어진 선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년 전 그들이 그토록 모욕하고 내쫓았던 유일한 구원자. 따르릉. 알아온 2호의 통신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호. 선장 이리나 페트로바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기울어져 가는 거대한 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승우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또 한 번의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선장님, 이번 탱크 격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가스가 셉니다.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단순 침몰이 아니었습니다. LNG 탱크가 터지면 북극해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구조하러 가는 우리 배까지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전속력으로 접근한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 깨진 배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까지 파괴하려 드는 거대한 덫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접근하는 순간 알아온 2호 역시 저주받은 강철의 파편 세례를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0도, 15도, 18도. 선체 경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블라디보스토크호의 브리지는 기울어진 타이타닉호의 선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와 컵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선원들은 기둥을 붙잡고 버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 승진이, 내 보너스가.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왕 레이는 구명조끼를 2개나 껴입고 문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장, 구명정 내려요. 나 먼저 갈 거야. 이리나 선장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밖은 영하 45도입니다. 구명정 모터가 시동이나 걸릴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이 온통 얼음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기울면서 좌연 쪽 구명정들은 이미 얼음 위로 처박혀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우연 쪽은 너무 높이 들려 내려갈 엄두도 낼 수 없었죠. 그들은 거대한 강철관 속에 갇힌 주의 신세였습니다. 그때 알아온 2호와의 통신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제 목소리가 들리자 선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전화기로 쏠렸습니다. 이리나 선장님, 현재 상황 정확히 보고해주세요. 한 박사님, 1번 선수 격벽 완전 파손. 해수 유입으로 선수 침하 중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화물창 쪽에서 쇳소리가 납니다. 끼리거리는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응력 전파군요. 1번 구역이 무너지면서 생긴 충격 에너지가 2번 구역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강철의 불순물 때문에 응력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다음 판을 찢어발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배 안에서 뛰지도 말고 큰 소리도 내지 마세요. 작은 진동 하나가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빅토르가 소리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한국놈 말 듣다가 우리 다 죽어. 엔진 켜. 후진해서 얼음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가 조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리나 선장이 말릴 새도 없이 빅토르는 엔진 텔레그래프를 전속 후진으로 젖혀버렸습니다. 안 돼. 제 외침은 묻혔습니다.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이 선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간 유리잔을 톡하고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콰지직. 이번 소리는 앞서 들었던 챙그랑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배의 중앙부 갑판이 좌우로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철판이 엿가락도 아닌 비스킷처럼 뚝뚝 부러졌습니다. 으아! 갑판 위에 있던 선원 하나가 갈라진 틈 사이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동료들이 간신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균열은 멈추지 않고 선실벽을 타고 올라와 브리지, 창문 앞까지 뱀처럼 기어왔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강화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멈춰, 엔진 꺼. 왕 레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엔진이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 LNG 탱크를 감싸고 있던 방열판이 깨지면서 탱크 외벽이 영하 45도의 외기에 노출된 것입니다. LNG는 영하 163도, 바깥은 영하 45도. 온도 차이는 줄었지만 문제는 압력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약해진 탱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익! 하얀 김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화된 천연가스였습니다. 가스 누출, 폭발 위험, 폭발 위험. 선내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주변 공기를 급속 냉동시켜 하얀 안개구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름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브리지를 덮쳐왔습니다. 한 박사님, 가스가 셉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리나 선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울음기가 섞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선장님.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1마일 전방입니다. 알아온 2호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블라디보스토크호를 비췄습니다. 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300m가 넘는 거함이 마치 거인이 밟은 것처럼 찌그러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하얀 가스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선원들은 갑판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배라고? 함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완전히 조각났어. 건드리면 터지겠는데? 저는 망원경으로 파손 부위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수준으로는 안 됐습니다. 배 전체가 유리 상태였습니다. 용접하려고 불을 갖다 대면 그 열 충격 때문에 주변이 더 깨질 게 뻔했습니다. 접근 불가야. 섣불리 댔다간 우리 배랑 부딪히는 충격으로 저쪽 탱크가 터져버릴 거야. 함장님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보고만 있습니까? 147명이 저기 있는데. 그럼 어떡해? 자네가 말했잖아. 툭 치면 깨진다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다가가면 터지고 안 다가가면 얼어 죽거나 가스 질식으로 죽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함장님,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요. 그걸 아니? K극지 특수강 패치요. 그리고 원격 자석 로봇. 함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여기서 쓰겠다고? 아직 실전 테스트도 안 끝난 건데? 이보다 더 확실한 테스트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배는 지금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용접 열 없이 강력한 자력으로 붙여서 균열을 잡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리나 선장님, 들립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합니다. 단배를 붙이진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그럼 어떻게 우리를... 믿으세요. 1년 전 당신들이 버렸던 그 기술이 지금 당신들을 살리러 갑니다. 저는 갑판 위로 뛰어나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특수 방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영하 45도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준비해. 마그네틱 패치 로딩. 알아온 2호의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는 가로 세로 3m짜리 거대한 검은색 패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들이 합작해 만든 기적의 신소재. 영하 100도에서도 고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강철보다 단단한 형상 기억 합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상태였습니다.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면서 시야를 가렸고 선체는 굉음을 내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불안정한 표적에 정확히 패치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장이야. 패치가 빗나가서 선체를 때리면 충격으로 탱크가 터진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로봇 조종기를 잡은 손에 땀이 찼습니다. 가자. 보여주자고. 진짜가 뭔지. 어둠 속에서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불량품이 정면으로 충돌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생존일지 공멸일지는 오직 제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알아온 2호의 갑판 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블라디보스토크호를 비출 때마다 드러나는 참상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중국산 강철은 마치 마른 비스킷처럼 뚝뚝 끊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LNG 가스는 유령처럼 선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 풍속 25노트, 파고 4m. 크레인 작업이 가능하겠어? 갑판장이 고함을 질러 물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셌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3톤짜리 자성 패치가 허공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저 육중한 쇳덩어리가 흔들리다 실수로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약해진 외벽을 때리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으로 탱크가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저대로 두면 10분 안에 가스 압력으로 배가 쪼개집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눈은 오직 흔들리는 패치와 목표 지점인 이번 탱크 균열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리나 선장님, 들립니까? 지금부터 패치를 접근시킵니다. 충격음이 들릴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무전기 너머로 이리나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박사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 뒤로 빅토르 이사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조심하라고. 저거 우리 배에 흠집 내면 다 물어내야 할 줄 알아.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배가 반으로 갈라지기 직전인데 흠집 걱정이라니? 저런 차가 책임자라니? 러시아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크레인 붐 다운, 윈치 풀 다운. 거대한 검은색 패치가 서서히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옆구리로 내려갔습니다. 이 패치는 단순한 철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극저온 형상 기억, 합금과 네오디뮴 초전도 자석이 결합된
대한민국 소재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영하 163도의 LNG가 닿아도 절대 깨지지 않고 오히려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질겨지며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패치가 균열 부위 5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균열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압력이 생각보다 너무 셌습니다. 푸아아. 고압으로 분출되는 가스가 패치를 자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접근이 안 됩니다. 가스압 때문에 패치가 튕겨나갑니다. 조수석의 후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 이러다 와이어 끊어진다. 갑 한 장에 우려 섞인 외침. 패치가 좌우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쾅! 패치 모서리가 알아온 2호의 난간을 스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고글 안쪽을 적셨습니다. 그때 블라디보스토크호의 브리지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레이였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우리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배는 추위에 깨져버렸는데 한국이 가져온 저 패치는 그 추위 속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나? 왕 레이. 이게 진짜 기술이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종간의 터보 모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력을 일시적으로 3배 증폭시키는 기능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다. 한 번에 붙인다. 저는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타이밍을 쟀습니다. 가스는 일정한 주기로 강약이 있었습니다. 약해지는 그 0.5초의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푸아, 푸시. 지금이야. 붙여. 제가 레버를 끝까지 밀자. 크레인 와이어가 풀리며 패치가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가스 구름을 뚫고 들어간 패치가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찢어진 옆구리에 닿는 순간 쾅!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자석이 강철에 달라붙는 단단하고 믿음직한 소리였습니다. 부착 확인. 자력 100% 가동. 패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균열 부위를 덮어버렸습니다. 형상 기억 합금이 차가운 선체 온도에 반응하여 수축하면서 틈새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쥐익 뚝. 거짓말처럼 가스 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얀 가스 구름이 걷히자 검은색 패치가 흉측한 상처를 단단히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성공입니다. 가스 누출 멈췄습니다. 알아온 2호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짧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이리나 선장의 감격에 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승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스 경보기가 꺼졌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선장님.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1번 탱크 쪽의 구조적 붕괴를 막으려면 저희가 직접 넘어가서 용접해야 합니다. 직접 넘어오신다고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도킹 브리지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2배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에는 파도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호는 이미 20도 가까이 기울어진 상태라 접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갑판 구석에 있는 윈치 바스켓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2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철장 같은 바구니였습니다. 저걸 크레인에 매달아 공중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하 45도의 허공에 매달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나서자 함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네 미쳤나? 연구원이 왜 현장에 가? 용접공들 보내면 되잖아. 중국산 강철입니다. 일반 용접공들은 특성을 모릅니다. 열을 잘못 가하면 배 전체가 유리처럼 바스라질 겁니다. 저 강철의 성분 데이터를 역추적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함장님은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 속의 결기를 읽으신 거겠죠? 한 박사님, 저도 갑니다. 뒤에서 앳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사 3년차 막내 연구원 민재였습니다. 너는 안 돼. 너무 위험해. 데이터 분석하고 보조 맞춰줄 사람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 살리는 거요. 민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내 뒤에서 1m도 떨어지지 마. 우리는 바스켓에 올랐습니다. 크레인이 우리를 들어 올리자 발 아래로 검푸른 북극해가 넘실거렸습니다. 지옥의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바다. 차가운 바람이 방한복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바스켓이 블라디보스토크호의 갑판 위로 이동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배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곳곳이 찢어지고 갈라져 마치 누더기 같았습니다. 갑판 위에는 선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컹.
바스켓이 기울어진 갑판에 닿았습니다. 제가 발을 내딛자 선원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두꺼운 장갑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니, 간절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 틈을 헤치고 일이나 선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승우 박사님, 제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꼴이 이렇지만요. 저는 그녀와 짧게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보았습니다. 빅토르 이사와 왕 레이. 빅토르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왕 레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죠. 상황이 급합니다. 저는 왕 레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왕 레이 수석, 네. 당신이 조작한 그 데이터 파일 원본.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 무슨 소립니까? 조작이라니요. 그가 발뺌하려 하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찍어볼까요? 200앞판에 니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이랑 황성분이 얼마나 초과 검출되는지. 왕 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소. 빅토르가 끼어들었습니다. 따질 때입니다. 정확한 성분을 알아야 용접 온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숨기는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작업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말해, 니켈 함량 몇 %야? 제 고함 소리에 왕 레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 정도입니다. 뭐라고? 주변에 있던 러시아 선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9%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3%라니? 그건 극지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축용 강철 수준이었습니다. 3%. 미쳤군. 그러니 얼음에 닿자마자 깨지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민재에게 지시했습니다. 들었지? 용접기 세팅값 전면 수정해. 예열 온도 200도로 올리고 전류는 최소한으로 낮춰. 열 충격 최소화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챙겨 균열이 가장 심한 1번 화물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통로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틈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얼어붙어 빙판이 되었고 천장에서는 날카로운 강철 파편들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죽음의 지대입니다. 일이나 선장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쩌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배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어가며 우리까지 길동무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모두 멈추십시오. 발소리도 죽이세요. 제가 손을 들어 제지하자 일행의 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우리는 1번 화물창으로 내려가는 캐더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캐더크란 배 안의 좁은 통로를 말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그곳은 더 이상 선박의 내부라고 부르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동굴 같았습니다. 깨진 격벽 사이로 들어온 바닷물이 벽과 바닥에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소리였습니다. 팅, 틱, 챙. 어디선가 쇠구슬이 떨어지는 듯한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빅토르 이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력 부식 균열입니다. 중국산 강철이 내부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터져나가는 소리죠. 마치 팝콘처럼요. 저는 손전등으로 격벽의 한 부분을 비췄습니다.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철판이었지만 제가 입김을 불어넣자 순식간에 하얀 실금이 쫙 하고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히! 왕 레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이 배의 강철은 극도의 예민한 상태입니다. 온도 변화, 작은 진동, 심지어 사람이 걷는 충격만으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대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주 균열 부위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외부에서 자성 패치로 가스 누출은 막았지만 내부 격벽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발톱으로 핥힌 것처럼 강철판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용접하면 되잖소. 빨리 불 지져서 붙이라고. 빅토르가 재촉했습니다. 민재야, 토치 꺼내봐. 네? 여기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놨는지.
민재가 휴대용 용접 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익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그 불꽃을 찢어진 철판 끝부분에 살짝 갖다 대자마자였습니다. 파팡! 총소리 같은 파열음과 함께 용접 부위 주변에 철판이 산산조각이 나며 튀어 올랐습니다. 파편 하나가 왕 레이의 헬멧을 때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왕 레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열 충격입니다. 니켈 3%짜리 강철은 급격한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립니다. 일반적인 용접 방식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댐을 막으려다 댐을 폭파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리나 선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이대로 가라앉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 사람이 접근해서 용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재가 등 뒤에 메고 있던 거대한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퀴가 6개 달린 소형 로봇과 은색으로 빛나는 얇은 금속 판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격 용접 드론 스파이더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K 극지용 하이브리드 패치고요. 저는 은색 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패치는 일반 강철이 아닙니다. 유리 섬유와 특수강을 겹겹이 쌓아 만든 복합 소재죠. 용접 없이도 금속 표면에 분자 단위로 결합하는 특수 접착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이 패치로 깨진 부위를 봉합하는 겁니다. 마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듯이요. 접착제? 고작 접착제로 이 거대한 배를 붙잡겠다고? 장난하나? 빅토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접착제, 영하 196도에서도 버팁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가짜 강철보다 100배는 강합니다. 저는 로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저 균열 중심부까지 로봇을 보낼 겁니다. 로봇이 패치를 붙이고 저온경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절대, 정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로봇이 작업하는 동안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스파이더 로봇이 얼어붙은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의 팔에는 은색 패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로봇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로봇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격벽을 지나 균열의 가장 깊은 곳, 크랙팁이라고 불리는 균열 시작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곳을 막지 않으면 균열은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거리 3m, 2m, 진입각 좋습니다. 민재가 모니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패치 부착 시퀀스 시작. 로봇의 팔이 움직여 패치를 균열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경화제를 분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배 전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외부의 유빙이 선체를 들이받은 겁니다. 박사님, 로봇이 미끄러집니다. 충격으로 인해 로봇이 균열 아래쪽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패치도 덩달아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젠장, 중심 잡아. 제가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움직였지만 얼음으로 뒤덮인 벽면은 너무나 미끄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봇이 미끄러지면서 그 무게 때문에 약해진 철판 일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 돼. 떨어진 철판 조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하필이면 우리가 서 있는 발판 지지대를 때렸습니다. 끼익! 쾅! 으아! 빅토르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판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가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 아래는 시커먼 바닷물과 날카로운 강철 파편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잡아! 이리나 선장이 몸을 날려 빅토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와 민재도 달려들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헉! 헉! 빅토르는 바닥에 널브러져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완전히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게 당신이 만든 배의 현실입니다. 발 딛는 곳조차 믿을 수 없는 고철 덩어리. 저는 다시 로봇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로봇은 케이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균열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끝입니다. 저는 식은땀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다시 로봇을 조종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봇이 다시금 미끄러운 벽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얼음 결정을 피해서 목표 지점 도달, 패치 재정렬. 로봇이 다시 패치를 균열 위에 댔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경화제 분사, 압착, 치익.
로봇의 노즐에서 푸른빛이 도는 액체가 분사되었고 로봇 팔이 강력한 힘으로 패치를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붙어라. 제발 붙어라. 민재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K-패치의 특수 접착 성분은 영하의 온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강철과 하나가 됩니다. 딱!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패치가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부착 성공. 1차 봉합 완료했습니다. 민재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 아직 메워야 할 균열은 수십 군데나 남아 있었고 배의 기울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무전기에서 알아온 2호 함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박사, 당장 거기서 나와. 레이더의 거대 유빙 접근 중이다. 5분 뒤 충돌해. 그 상태에서 충격받으면 배 두 동강 난다. 거대 유빙. 북극에 움직이는 산. 지금 이 상태의 블라디보스토크호가 그걸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5분. 5분이라고요? 저는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로봇으로 막아야 할 균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라도 더 막아야 하나? 그 순간 옆에서 덜덜 떨던 왕 레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도망가. 난 죽기 싫어. 나가게 해줘. 그가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길질 한 번이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밟은 바닥판이 팅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고 그 충격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방금 우리가 패치를 붙인 곳 바로 옆 아직 보강되지 않은 부위를 건드렸습니다. 콰지직. 새로운 균열이 굉음을 내며 왕 레이가 뛰어가는 방향, 즉 출구 쪽 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왕 레이가 멈칫하는 순간 천장의 배관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5분 뒤면 유빙이 충돌합니다. 우리는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철 감옥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무너진 잔의 너머를 바라보며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함장님, 탈출 불가입니다. 갇혔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쩔 셈이야. 저는 옆에 있는 K 패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패치는 10장. 시간은 5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유빙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 배를 진짜 강철로 도배해서 버티는 수밖에요. 저는 민재와 이리나 선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로봇은 안 씁니다. 손으로 직접 붙입니다. 다들 목숨 걸 준비되셨습니까? 죽음의 지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짜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짜를 심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동으로 붙입니다. 저는 배낭에서 남은 K 극지 패치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패치 10장.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스티커 아닙니까? 빅토르 이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닥치고 받기나 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붙여야 합니다. 저는 빅토르와 왕 레이의 가슴팍에 패치를 억지로 떠안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패치는 뒷면에 보호 필름을 떼는 순간부터 화학 반응을 시작합니다. 영하 50도의 냉기를 흡수해서 스스로 열을 내며 강철과 융합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균열이 가장 심한 곳,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진 크로스 포인트에 정확히 붙여야 합니다. 3분 전입니다. 유빙 접근 중. 무전기 너머 함장님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움직여요. 빨리. 이리나 선장과 민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반대편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발밑은 살얼음판이었고 천장에서는 계속해서 쇠부스러기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거대하게 입을 벌린 균열 앞에 섰습니다. 마치 악마의 입처럼 시커먼 틈새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호 필름을 뜯자 패치가 훈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붙어라. 제발. 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패치를 균열 위에 눌렀습니다. 치익. 패치가 차가운 선체에 닿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특수 폴리머가 강철의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며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붙었다. 다음 거. 저는 민재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재도 반대편에서 패치를 붙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빅토르와 왕 레이였습니다. 나 못해. 손이 얼어서 안 움직여. 빅토르가 패치를 들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왕 레이는 아예 패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들이. 이리나 선장이 달려가 빅토르의 손에서 패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벽으로 달려들어 패치를 붙였습니다. 왕 레이.
니도 기술자라면 밥값은 해. 제가 소리치며 바닥에 떨어진 패치를 주워 왕 레이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만든 배잖아.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란 말이야. 왕 레이가 눈물을 흘리며 패치를 받아들었습니다. 1분 전 충돌 대비 모두 엎드려.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패치를 미친 듯이 벽에 발랐습니다. 위치를 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금 간 곳마다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붕괴 직전의 댐을 반창고로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10초 전 9, 8 마지막 패치를 붙이고 저는 민재와 일이나 선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충격 온다. 꽉 잡아.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거대한 유빙이 블라디보스토크호의 우연을 강타했습니다. 배가 30도 가까이 기울어지며 튕겨나갔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뒹굴며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끼야. 챙그랑. 선체 곳곳에서 중국산 강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터진다. 다 죽었어. 빅토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없었습니다. 배가 기괴하게 비틀리고 찌그러지는 소리는 났지만 배가 두동강 나거나 탱크가 터지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강철파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인 은색의 K패치가 그 깨진 조각들을 거미줄처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패치는 맹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어. 민재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응력이 분산됐어. 패치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강철 조각들이 튀어나가는 걸 막아준 거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함장님, 들립니까? 우리 살아있습니다. 배가 버티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한박사. 유빙은 지나갔어. 지금 구조팀 진입시킨다. 조금만 더 버텨. 잠시 후 꽉 막혔던 출구 쪽에서 윙하는 절단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온 이후에 구조팀이 잔해를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일이나 선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뺨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처박힌 빅토르와 왕 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비싼 기술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구조된 우리는 알아온 이후에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코코아, 그리고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알아온 이후의 대회의실, 빅토르 이사와 왕 레이, 그리고 일이나 선장과 구조된 러시아 선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빅토르는 이미 본사의 보고를 마친 듯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살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유빙이 예상보다 너무 컸어요. 빅토르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구조 활동에는 감사하지만 우리 배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죠. 왕 레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철은 국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거는 불가항력적인. 그 입 다무십시오. 제가 탁자 위에 무언가를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사고 현장에서 제가 주머니에 챙겨온 깨진 강철 파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빅토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배의 파편입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웃기지 마세요. 이건 인재입니다. 저는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꺼내 파편에 갖다 댔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의 진짜 정체를요. 삐빅. 분석기가 작동하고 스크린에 성분표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해 모두가 볼 수 있게 띄웠습니다. 자, 보시죠. 극지용 강철의 필수 조건인 니켈 함량. 기준치는 9%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파편의 니켈 함량은 얼마입니까? 모니터에 뜬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니켈 3.2%.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3.2%. 이건 극지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수도관 파이프나 만들 때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인과, 황, 이 불순물들이 많으면 추울 때 금속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극지용 강철은
이걸 제로에 가깝게 정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세요. 인 0.045%, 기준치 10배 초과. 이건 강철이 아닙니다. 그냥 얼려놓은 쓰레기입니다. 제 일갈에 왕 레이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샘플 오차일 수도 있고, 오차. 제가 현장에서 5군데 부위를 다 찍어봤습니다. 전부 똑같더군요. 왕 레이 수석, 당신 영하 60도 인증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온도 센서 조작했죠? 20도에서 실험해놓고 60도라고 속였죠? 왕 레이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이리나 선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까? 빅토르 이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빅토르 이사는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나는 기술적인 건 잘 몰라. 보고서가 완벽해서 믿었을 뿐이라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제가 빅토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1년 전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40% 싼 가격은 불가능하다고. 당신은 알면서도 눈 감은 겁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리베이트 때문에 147명이 수장될 뻔했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전부 국제해사기구와 러시아 정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분석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빅토르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박사,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내가 보상은 섭섭지 않게. 저는 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1년 전에 그랬죠? 비즈니스는 숫자로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숫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숫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선원들의 분노 섞인 고함과 빅토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구현될 것입니다. 수개월 뒤 부산항 국제터미널, 거대한 쇄빙선 한 척이 입항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난 블라디보스토크호였습니다. 하지만 배의 심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산 가짜 강철은 모두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한국의 제철소에서 만든 정품 K 극지 특수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극해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빅토르 이사와 왕 레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이리나 선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승우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도 마주 경례했습니다. 배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선장님. 네, 덕분에요. 이제 영하 60도가 아니라 80도가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사님은 단순히 배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제 부하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은 평생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국제해사기구 IMO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LNG 선박은 K-스탠다드, 즉 한국형 극지 안전 기준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한국의 기준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안전을 타협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기술의 진정성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울산 앞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LNG선들이 보였습니다. 저 배들 하나하나에 수천 명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이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비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과잉 설계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쌈과 과잉 속에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극한의 추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오직 진실된 기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베낄 수 있어도 극한을 버티는 기술의 깊이는 흉내낼 수 없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대한민국 기술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조선업 화이팅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현장의 기술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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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